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맨큐의 경제학 서술형 추가 연습 문제 챕터 2장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 볼게요. 자, 어떤 의미에서 경제학을 과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경제학은 그 경제학과 그 각각의 그 여러분들의 그 대학의 경제학과가 있으면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경제학과가 어디에 속해 있냐면 경제학부로 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이제 사회과학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경제학도 이제 노벨 경제학상 있잖아. 뭐 물리, 화학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있는 학자들은 경제학이 나중에 추가됐거든요. 야, 니네도 과학이야? 해가지고 막 비웃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경제학도 과학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은 우선 첫 번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과학이다라고 하려면 비슷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먼저 가설을 세웁니다. 어떤 가설에 기반을 해가지고 모형을 세우는 거야. 이렇게.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수요 공급 모형,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형을 가지고요, 어떤 자료를 수집해. 그래서 이 모형이 진짜 맞나를 확인을 하는 거죠.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이렇게. 수집을 해서 이 자료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분석을 한 다음에 앞에 내가 세웠던 이 가설이, 이 모형이 잘 성립하는가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대로 진짜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현실의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보니까 맞아.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이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옛날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의 행태나 이런 것들이 변해가지고 이 모형이 현실에 잘 안 맞아. 그러면 이론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설을 세워가지고 이 가설 모형이 기각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가설을 통해서 모형을 다시 설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형을 재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재설계한 거에 대해서 또 다시 데이터를 가지고 맞나 확인 과정을 거치는 이거요. 그런 과정이 과학적 접근 방법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점띵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경제학의 다양한 모형과 이론 중에서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게 있죠. 자, 그걸 살펴보는데 우리가 칠판에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거 생산 가능 곡선을 PPC라고 해요. 프로덕트 파서빌리티 커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칠판에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심되는 두 변수만 끄집어낼 수 있어. X축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식량과 옷이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식량의 생산량 이렇게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수직축에는 뭐 이렇게 바꿔도 돼. 식량을 저쪽에 놔도 됩니다. 옷의 생산량 이렇게 논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경제의 출발선상은 언제나 희소성에서 시작된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이 생산 가능 곡선이 있는데 요 밑에 기반이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술도 희소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식량과 옷의 생산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죠. 우아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PPC는 우아양하는 형태가 됩니다. 물론 우아양할 때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눈을 여기를 원점이라 그러죠. 여기서 보면은 오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거는 뭐 기회비용이 체증이냐 체감이냐에 따라서 이 경우는 체증이 되는 겁니다. 얘기할 텐데 그건 다음에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우하향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땐
효율적인 생산점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점이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가 B라고 하고 여기가 C라고 할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는 이 B는요. 내가 뭔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옷과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잖아. 이쪽으로 보시면 식량의 생산량은 똑같은데 식량의 생산은 똑같은데 더 많은 옷을 생산할 수 있고 이쪽으로 가면 옆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생각해 보면 옷의 생산량은 동일한데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B는 효율적이 아닙니다. 더 생산이 추가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생산할 수 있는데 생산 안 하고 있는 거야. 낭비가 된 영역이다. 그래서 이 낭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요 A는 어떻게 돼? A는 그치, A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식량을 더 생산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뭔가 옷을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와 같은 경우가 우리가 낭비가 없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다시 정리하면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인데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으면 우리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 C점 한번 볼까요? C점. 이런 점은 여기는 우리가 달성할 수 없어요. 현재 기술과 현재 우리의 능력으로는 노동과 자본으로는 달성이 불가한 영역이 바로 생산 가능 곡선 바깥쪽에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점은 여기 B, 달성 불가능한 점은 C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인데 이 경제에 가뭄이라는 충격이 발생했어요. 우리 경제학에서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이러한 어떤 모형이 있을 때 외부에서 충격이 발생합니다. 어떤 충격이냐면 가뭄이라는 충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가뭄 때문에 식량 생산량이 줄어든단 말이야. 물론 돌고 돌아가지고 옷의 생산량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이 옷은 그대로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식량의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은요. 이 생산 가능 곡선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PPC는 안쪽으로 이러한 충격 때문에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뭐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 미시의 미자가 작은 미자죠. 마이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거야. 이 거시다라고 하면 이거는 클 거자를 써서요. 매크로 이코노믹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시는 작게 본다는 게 현미경을 가지고요. 뭐 기본 강의 때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나무를 하나하나씩 보는 거고 매크로다라고 하면 이거는 망원경을 가지고요. 숲 전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숲 전체를 멀리서 조감해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미시는 개별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개별.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 소비자, 기업, 생산자 이런 것들 보고 시장도 개별 시장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미시를 잘 반영해서 나타내는 곡선이 X제면 X에서 가격과 수량으로 나타내는 수요 공급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거시는요. 국가 경제 전체 토탈 아니면 집계 변수 애그리게이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시 경제를 분석하는 모델로는요. Y 해가지고 이제 국민소득 이렇게 표현을 해. GDP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도 다 합친 거야. 그러니까 요 Y는 나중에 거시 파트에서 보긴 하겠지만 저기 나와 있는 Q를 다 서메이션 해서 더하는 것이고 얘도 P를 다 서메이션 해서 더한 것을
물가 수준 해가지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여기 왼쪽에 미시는 가격이야. 그 재화의 가격이면 거시는 물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A자를 붙입니다. A가 뭡니까? 라고 하면 AD, AS 이렇게요. 자, A가 뭡니까? 라고 하면 aggregate라는 거야. 총이라는 거야. 총. 토탈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계했다는 거야. aggregate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시경제학에서는 가계와 기업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효용극대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걸 보게 될 것이고, 거시는 국가경제 전체 측면에서 GDP, 국민소득이 얼마,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 실업률 이렇게 크게 본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학이 어떤 측면에서 과학이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생산가능곡선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리고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2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관계된 실증적인 서술과 규범적인 서술의 예를 들어보아라. 자, 여러분, 실증 명제가 있고 규범 명제가 있는데, 실증 명제는 어떤 팩트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다라는 what is에 대해서 다루는 게 실증 경제학, 실증 명제고요. 규범 경제는요, 어떠한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value라는 가치, 주관적인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야만 하는가, what should be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이 should라는 게 당위적인 표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 거야. 해야만 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책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금이 증가하면 근로의욕이 낮아진다. 자, 우리가 텍스가 증가하게 되면 사람들이 당연히,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서 내가 일을 했는데 거기서 받는 임금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뺏어가면 일할 근로의욕이 하락한다라는 거. 요거는 일반적인 어떤 팩트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다 이런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규범 명제는 세금을 너무 올렸더니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네. 그러면 세금을 낮춰야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줄여야만 한다 이렇게요. 이게 당위성을 나타내는 규범 명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나와 있는 요거는 가치 판단에 따라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아니야, 여기서는 근로의욕을 줘야지만 효과는 별로 크지 않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여러 가지 소득 재분배나 그런 데 써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오히려 줄여야 하는 건 아니야. 반대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경제 전문가의 조언에 항상 의존해야 되는 정부기관 셋을 들어라. 정부기관은 전부 다 경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복지뿐만 아니라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앙은행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서 통화정책,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설계하는 거에서 경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해요. 책에서는 정부기관의 조세를 만드는 그 다음 고용사정을 노동부도 마찬가지고 불공정 거래, 공정이라든가 법무부에서도 할 수가 있겠고 또 정책 제안들을 점검하는 의회 예산처, 국회 예산처 이런 것도 있고 통화정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취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학 좀 잘 해두면 좋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지 몰라도 경제학의 접근 방법을 잘 알아두시게 되면 그냥 주식 투자하거나 뭘 하거나 어디 가거나 분석가로 가거나 다 경제학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과목이죠. 제가 봤을 땐 전 국민 필수 과목으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3번 대통령 경제 자문관들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잖아. 팩트에 대한 얘기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통계 분석을 하게 되면 그건 팩트니까 그거에는 의견 여지가 없어. 물론 통계를 잘못 돌리거나 했을 땐 그건 잘못됐으니까 이거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보통 규범과 관련한 명제는 밸류라는 가치 판단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라는 이런 규범이 당위적인 명제라고 했죠. 자, 이런 거는 당연히 어떤 가치 판단이라든가 해석이 다르다고, 해석의 차이 때문에 모든 경제학자들은 온 국가,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차이가 보이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바로 규범 명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 3문제 정도 봤습니다. 기본적인 경제학이라는 게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데 왜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생산 가능 곡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어떤 모형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다음 미시와 거시, 그리고 실증 명제와 규범 명제, 실증 경제학과 규범 경제학에 대한 얘기를 또 살펴봤으니까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다음 시간에 챕터 3장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